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시리즈물 우먼스 머드 클럽 중 10th Anniversary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먼저 보신 후 감상해 주세요. 늦은 오후, 형사 린지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실합니다. 린지와 리치는 하루 종일 아비스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경찰 견조와 함께 탐문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분 전 서장 자코비에게서 놀라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린지, 방금 아비스 학교 친구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아비스의 부모가 뉴질랜드에서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보호하고 있겠다는군. 물론 경찰은 그때까지 접근 금지라는 거야. 린지와 클레어가 수진의 카페에 도착했을 때 유키는 벌써 살짝 취해 있습니다. 유키가 데킬라를 들어 벌컥 마시자 친구들이 좀 천천히 마시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난 오늘만큼은 취할 자격이 있다고. 오늘 난 최고의 오프닝 멘트를 했거든. 근데 판사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야. 병원에 있는 노모가 갑자기 위독하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휴정해버렸어. 지금쯤이면 호프만은 아마 내 오프닝 멘트를 다 외우고 있을걸? 그리고 자기 오프닝 멘트에서 내 걸 하나하나 다 뭉개버리겠지? 그때 문자 메시지를 받은 기자 신디가 린지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시립 병원 응급실에서 문자가 왔어. 강간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여성 피해자가 나왔대. 또 다른 여성 피해자? 강간 추정은 또 뭐야? 린지,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 부탁 좀 할게. 병원까지 좀 태워다 줘.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신디는 며칠 전 응급실에서 로라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린지는 비공개를 전제로 아비스 사건을 설명합니다. 10대 소녀가 최근에 출산을 했어. 근데 아기가 사라져버렸지. 그 소녀는 자기가 출산한 사실까지 기억 못하고 있었고 이제 걔가 충격도 벗어나고 얘기할 만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야. 경찰을 만나지도 않겠다는 거지.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던 간호사 조이스가 이들을 미스 베네트에게 데려갑니다. 미스 베네트는 40대 초반의 여행사 직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쓰레기장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블라우스 단추가 이상하게 채워져 있고 팬티는 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도 내 핸드백, 핸드폰, 지갑은 다 그대로였어요. 지갑 속의 돈도 그대로였고요. 문제는 택시를 탈 때부터 이후 10시간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의사 말이 진찰 결과 폭력적인 성관계 흔적이 있다는데 내가 아는 한 최근에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미스 베네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닥터 마틴의 변호사 호프만이 오프닝 멘트를 하기 위해 배심원단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 검찰 측에서 오프닝 진술을 했는데요. 미스 카스텔러노의 연설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놓쳐버렸습니다. 첫째, 닥터 마틴은 무죄입니다. 지금부터 9월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닥터 마틴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 수술이 잘 끝나 한 생명을 살리고 돌아온 아주 보람찬 하루였죠. 그녀는 두 자녀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수술한 환자의 아내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였죠. 닥터 마틴은 책상에 앉아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빈 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 총소리에 놀라 그녀가 물잔을 놓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검사가 놓친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호프만은 배심원석의 난간을 손으로 쓸며 어떻게 닥터 마틴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는지, 피투성이인 남편에게 다가가 혈압을 체크하고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배심원단은 호프만의 목소리에 매료된 듯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닥터 마틴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현관 밖 그늘에 숨어있는 무단 침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소리쳤죠. 그 바람에 무단 침입자는 총을 떨어뜨리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닥터 마틴은 총을 집어들고 현관을 지나 계단까지 범인의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물론 닥터 마틴은 전에 한 번도 총을 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허공에다 대고 총알을 몇 방 쐈죠. 그게 그녀의 손에서 총탄 흔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총을 쏜 직후 닥터 마틴은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어제 검찰 측에서 데니스 마틴은 천하의 바람둥이지만 바람둥이라는 게 죽을 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닥터 마틴도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기의 결혼 생활이 위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바람을 피우는 중이었으니까요. 따라서 닥터 마틴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남편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그녀는 자기의 결혼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든 인정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캔디스 마틴은 현대적이고 성공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존경받는 흉부외과 의사이며 훌륭한 어머니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캔디스 마틴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녀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일거리에 떠밀린 게으른 경찰이 찾은 가장 손쉬운 해결책일 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가장 먼저 배우자를 의심하라. 또한 누구보다 승소를 갈망하는 여기 질투심으로 꽉 찬 검사의 쉬운 먹잇감일 뿐입니다. 유키는 머리끝까지 치미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호프만의 검사에 대한 저급한 인신공격 때문에 배심원단이 자기를 더 응원할 거라는 기대에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유키의 첫 번째 증인은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순찰대원입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는 마틴의 집에서 겨우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분 이내에 사건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는 과학수사대와 담당 형사님들이 올 때까지 닥터 마틴과 함께 있었습니다. 워낙 빨리 사건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녀가 손을 씻거나 사건 현장을 정리할 시간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증인은 탐정 조셉 페데스타입니다. 페데스타는 데니스 마틴이 아내를 감시하라고 고용한 사립탐정이죠. 데니스 마틴이 왜 당신을 고용했나요? 유키가 묻습니다. 데니스 마틴은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의 은밀한 순간을 찍어오라고 날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애인의 사진을 찍었나요? 네, 찍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미행하면서 또 다른 사실을 알아낸 게 있습니까? 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날 밤 피고인을 미행하면서 캔디스 마틴이 살인 청부업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만나는 걸 봤습니다. 갑자기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호프만이 벌떡 일어나며 말합니다. 이 있습니다, 판사님. 지금 이건 완전 증인의 추측일 뿐입니다. 어떻게 증인이 그 사람이 살인 청부업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확신한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대신에 지금 검찰 측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유능한 흉부이과 의사의 명성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려 술렁이는 법정을 진정시키며 판사가 말합니다. 미스터 호프만, 증인의 진술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증인은 그 만남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키가 묻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나오는 닥터 마틴을 차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려서 빈민가로 들어가더군요. 닥터 마틴은 골목으로 들어가 도요타 SUV 옆에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SUV에 올랐고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컴퓨터로 다운받아 봤는데 남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2주 후에 데니스 마틴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했죠? 전 SUV에 있는 남자의 사진과 FBI 지명 수배자 명단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SUV 안에서 닥터 마틴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남자는 그레고리 거즈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레고리 거즈맨이 FBI 명단에 있는 거죠? 그레고리 거즈만은 캘리포니아, 다른 주들,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살인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FBI에 3번이나 제보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키는 증거로 페데스타가 찍은 사진을 화면에 띄웁니다. 호프만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미스터 페데스타, 도대체 당신의 그 황당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군요. 오케이, 이것부터 물읍시다. 가장 먼저 증인은 FBI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증인은 살인 청부업자를 가려내는 특별한 기술을 익힌 적이 있습니까? 제 눈은 아주 정확합니다. 증인, 그건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증인은 살인 청부업자를 가려내는 특별한 기술을 익힌 적이 있습니까? 이 남자의 지문을 찾아냈나요? 그 사람의 DNA 증거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취한 음성 파일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있습니다. 유키가 말합니다. 변호인은 증인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그럼 제 질문을 모두 철회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 이 사진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사진의 화상도도 너무 떨어지고 이 사진이 증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이번 증인의 진술 모두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술 자체를 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각합니다. 만일 이번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났다면 증인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검찰 측은 엘렌 라페티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유키가 말합니다. 문이 열리고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성이 증인석으로 와서 앉습니다. 증인은 마틴 부부의 고용인입니까? 네.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저는 마틴 부부 2 자녀의 보모입니다. 밖에서 출퇴근하고 낮에만 일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마틴 씨 집에서 일했나요? 약 3년 정도 됩니다. 증인은 마틴 부부의 결혼 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했어요. 데니스는 이혼을 원했고
캔디스는 그것에 분개했죠. 캔디스가 한 번은 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혼을 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라고. 아이들은 상처를 받을 거고 의료사회에서 자기의 입지도 무너질 거라고요. 증인은 데니스 마틴이 살해되던 날 그 집에 있었습니까? 네. 그날 저녁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물론이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가 6시였고 시내에서 친구랑 6시 15분에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엄청 신이 나 있었어요. 닥터 마틴이 집에 왔을 때 전 막 화장을 고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빠진 것 같기도 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난 그녀가 걱정이 돼서 좀 이따 서재로 갔죠.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캔디스는 급히 서랍에 권총을 집어넣고 있었어요. 권총을 본 게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혹시 닥터 마틴이 증인에게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주 많이요. 너무 많이요. 그렇다면 미스터 마틴은 아내에 대한 감정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는 아내가 너무 차갑게 군다고 말했어요. 아내를 전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호프만이 시끄럽게 의자 끄는 소리를 내며 일어섭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남편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증인, 만일 증인은 피고인이 남편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엘린 라페티는 변호인과 배심원을 향해 거의 애원하다시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전 마틴 부부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요. 약속에 늦을까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님 적어도 미스터 마틴에게 경고라도 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뭔가를 했다면 미스터 마틴은 아직 살아 있었을 거고 아이들도 아빠랑 함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마틴의 어린 아들이 법원이 떠나갈 듯 소리 지릅니다. 엘렌, 덩칸 베이비,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아가. 그때 라반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검사 측, 변호사 측,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시오. 유키는 부장검사 레드독의 호출을 받습니다. 유키, 오늘 아침에 법정에 잠깐 들러서 사립탐정 신문하는 걸 봤거든. 아주 환상적이었어. 다시 봤다니까? 감사합니다, 부장님. 방금 라반 판사가 저와 호프만을 자기 방으로 불러서 다녀왔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호프만이 피고의 어린 아이들을 법정에 데려왔었어요. 절반은 배심원들의 동정표를 얻고자 하는 의도였고 또 절반은 저를 흔들어 놓을 의도였죠.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제기했을 때 판사는 그걸 기각했었고요. 제가 오늘 보모를 증인석에 세웠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만일 자기가 그때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면 데니스는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데니스의 작은 아들이 보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소리 질렀어요. 보모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가, 나 여기 있다. 하여튼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판사가 그 길로 휴정을 하고는 우리를 부른 거죠. 만일 한 번만 더 아이들을 법정에 데려온다면 아이들에게 법원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근데 부장님, 그 뒤에 호프만이 저를 따라와서는 엘렌 라피티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고 따라왔는데 시간 없다고 바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냥 해보는 소릴까요?
물론이지, 유키. 그냥 널 흔들어 놓으려는 수작이야. 어쨌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크레그 제스퍼가 검찰을 떠나기로 했어. 이번 달에 샌디에고로 이사를 한다는군. 크레그 제스퍼는 검찰의 인재였고 부장검사의 후임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유키는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부장검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합니다. 유키, 이건 자네에게 기회가 될 거야. 이 사건 승소하고 하나 정도만 더 이기면 자네도 충분히 자격이 될 거라고. 유키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1분 전까지 마틴 사건이 그녀에게 중요했다면 이제 이 사건은 그녀 인생의 더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린지가 막 경찰서를 나오려는데 변호사 호프만이 그녀를 향해 뛰어옵니다. 린지, 날 좀 도와줘요. 호프만,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오늘 좀 힘들어서요. 1분이면 돼요. 오케이, 그럼 말해봐요. 캔디스 마틴 사건 알고 있어요? 물론이죠. 내 동료 폴치가 마틴 사건을 맡았었는데요. 물론 유키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증인신문에서 새로운 사건이 밝혀졌어요. 유키에게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듣질 않아요. 어차피 내 말은 믿지도 않을 거고요. 호프만, 재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만일 이걸 재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모두를 위해 좋을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정보는 재판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은 기각될 거고 당신네 경찰은 새로운 용의자를 잡아들여야 할 거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호프만? 내 의뢰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요. 내가요? 네, 그런 다음에 유키한테 나랑 얘기 좀 하라고 설득해줘요. 그럼 결국 이건 유키랑 이야기를 하려고 날 이용하겠다는 거네요? 린지는 유키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것 같아 영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경찰과 검찰이 결백한 사람을 기소한 경우라면 그냥 묵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린지는 그 길로 다시 경찰서로 들어가 상사인 브래디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에는 사건 담당이었던 폴치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린지는 주차장에서 방금 호프만과 나눈 대화를 들려줍니다. 어쨌든 호프만 말로는 우리가 결백한 사람을 기소했다는 거죠. 그 사람 말인즉슨 지금 당장 재판을 중단하고 재수사를 해서 진범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호프만은 누가 진범이라든가요? 호프만 말로는 자기 의뢰인이 나한테 얘기해 줄 거라고 하던데요. 폴치가 열을 내며 말합니다. 이 사건은 열렸다가 다 닫혔고 이제 빨간 리본까지 달려서 검찰에 넘어갔다고요. 증거만 해도 봐요. 권총에, 지문에, 총성 흔적에 어디 구멍이 있는 사건인가요? 폴치, 자네 말은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소린가? 린지, 지난 24시간 이내에 도대체 몇 시간이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브래디. 난 알아요. 당신과 당신 파트너는 지금 18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마틴 사건은 이미 1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젠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당신은 아마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잠부터 좀 자요. 마틴 사건은 잊어버리고 아비스 사건은 내일 생각하고 말이죠. 린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브래디의 사무실을 나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호프만에게 전화를 걸어 5분 후에 7층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호프만은 고맙다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후회는 이미 하고 있는걸. 당신 이야기 때문에 난 지금 아무 이득 없는 일에 내 상사와 대립하고 있으니까. 린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경찰서 7층 감옥에서 린지는 호프만과 캔디스 마틴을 만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시간에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공식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분명히 합시다. 린지가 말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마워요. 캔디스, 아까 나한테 했던 이야기 여기 린지 형사에게도 들려줘요. 오늘 엘렌의 증언은 100% 거짓말이었어요. 난 내 사무실에 권총을 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총은 킬러가 우리 집에 들고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다면 왜 엘렌이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녀가 내가 유죄 판결을 받도록 일을 꾸미는 거라면 모를까. 캔디스가 말합니다. 왜 엘렌이 당신의 유죄 판결을 원했을까요? 린지가 묻습니다. 제 남편은 잘생긴 데다가 섹스 중독자였어요. 치마만 둘렀다면 통나무라도 쫓아다녔을걸요? 그런 그가 엘렌이 보석 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내 반응을 살피곤 했죠. 그렇지만 난 한 번도 그가 원하는 리액션을 한 적이 없어요. 캔디스는 두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형사님, 나한테 중요한 건 우리 애들 뿐이에요. 우리 캐트린과 덩컨은 보모 엘렌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도 엘렌을 믿었고요. 닥터 마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말대로 당신 남편과 엘렌 사이에 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 엘렌이 굳이 위증까지 하면서 당신에게 살인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겠어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난 왜 침입자가 데니스를 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엘렌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데니스와 엘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면, 그리고 만약 데니스가 엘렌에게 나랑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할 거라고 약속을 해왔다면,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만약 엘렌이 최후 통첩을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만약 엘렌이 그 침입자였고 내 남편을 쏜 거라면, 캔디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에는 만약은 너무 많고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린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합니다. 알아요, 알아. 하지만 당신이 데니스가 얼마나 교활한 인간이었는지 안다면 그가 나를 화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엘렌을 이용했을지, 마찬가지로 엘렌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이용했을지 알 거예요. 닥터 마틴, 흥미로운 가설이긴 하지만 가설은 가설일 뿐입니다. 린지는 매몰차게 말하긴 했지만 캔디스의 말을 단칼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한때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때 자기의 변호인단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끔찍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형사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난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내 목숨을 건 재판을 하고 있는 동안 엘렌이 내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고요. 닥터 마틴의 절규를 뒤로하고 린지는 감옥을 걸어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 형사 린지와 리치는 아비스 리처더슨의 부모가 묵고 있는 호텔 스위트룸을 찾습니다. 충격에 빠진 부모에게 둘러싸인 채 아비스는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주위를 서성이던 아비스의 아버지가 급기야 소리를 지릅니다. 맙소사 아비스, 뭐라도 생각해내라고. 지금 형사님들한테 뭐라도 말하라고. 우리에겐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갓난 아기가 있다고. 이해하겠어? 이해하겠느냐고. 그때 룸서비스 보이가 핫초콜릿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 틈에 아비스의 어머니가 린지의 소매를 잡고 구석으로 가서 말합니다. 아비스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통 때라면 우리 애는 똑똑하고 유쾌한 애랍니다. 지금 심각한 신경쇠약 상태인 것 같아요. 오마이갓, 그때 애가 하겠다는 대로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남편이 외국으로 발령이 났을 때 아비스는 학교에 남겠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울며 매달렸죠. 우리도 그 학교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린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아비스의 앞에 앉습니다. 눈앞에 앉은 소녀는 아직도 얼굴이 창백하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비스는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자책하고 있는 걸까? 린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아비스는 아기의 행방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는 거지? 우리가 아기를 찾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왜 다그치지 않는 거지? 아기가 살아있을 확률은 있는 건지 왜 묻지 않는 거야? 아기는 이미 죽었고 그녀도 그걸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비스가 자기 손으로 직접 아기를 묻은 건가? 혹시 아기 아버지가 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건가? 리치는 방법을 바꾸어 묻습니다. 아비스, 혹시 협박을 당했나요? 그런 거예요? 혹시 누가 경찰에 알리면 아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아비스는 고개를 들어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네, 맞아요. 그 프랑스 사람이 경찰에 알리면 아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린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비스 앞에 바짝 다가서며 말합니다. 아비스와 단둘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리치가 리처더슨 부부를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방 안으로 사라지는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아비스의 눈에 두려움이 스밉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그만해, 아비스. 난 네 아기를 찾아야 하고 그때까지 네 눈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경찰서가 될 수도 있어. 이해하겠어? 난 피해자예요. 난 납치를 당했다고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요? 아비스가 울며 말합니다. 난 널 경찰서에 붙잡아 둘 수 있어. 우선 48시간 동안 널 증인으로 붙잡아 둘 거야. 그 48시간 동안 난 이런 초콜릿 같은 건 절대 안 줄 거야. 널 최대한 불행하게 만들어주지. 그러다 피곤해지면 다른 팀까지 보내서 널 괴롭혀주겠어. 아닌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은 네 폰 기록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되면 곧 지난 1년 동안 네가 통화한 모든 사람 이름을 알게 될 거야. 우린 분명히 뭔가를 찾아낼 거라고. 아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기랄 아비스, 네 아기가 지금 실종 상태라고. 아마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지. 넌 그의 엄마야. 그 애한테는 네가 전부라고. 그리고 나한텐 네 아기를 찾기 위해서는 네가 전부야. 이해하겠어? 아비스는 문 쪽을 슬쩍 보며 말합니다. 부모님이 알면 날 죽일 거예요. 린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비스의 반대편에 앉습니다. 아비스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비스는 말하기 시작합니다.